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입학팀장 최훈우입니다. 인하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수험생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이 되는 좀 시기인데요.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에 관심을 갖고 계신 수험생들께서 원서 접수 전에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핵심 체크사항 위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일정부터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첨단 융합 학부 4개 학과별 세부 사항과 입시 결과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전형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도움 주실 분은 인하대학교 김숙기 책임사정관님이십니다. 옆에 계신데요. 수험생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김숙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과 그리고 궁금한 점, 주요 질문 사항,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체크할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정 부분인데요. 김 책임님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3일 수요일 9시부터 9월 28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 일정은 9월 23일 수요일 9시부터 10월 6일 화요일 17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과 동일한 일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해 5도 지역 출신자 전형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인하대 도착 기준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서류 제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류 제출이 우편 제출만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이므로 원서 접수 전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인하대학교의 면접고사와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전 다른 대학과 면접고사, 논술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하미래인제 면접고사 일정은 인문, 예체능의 경우 12월 5일 토요일이고요. 자연계의 경우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논술고사는 인문은 12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자연은 1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원서 접수 전 반드시 마감일, 마감일자, 마감 시간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반드시 서류 제출 방법은 추후에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요. 전형별 중복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대학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는데요. 김 책임님, 인하대학교는 어떻죠? 네, 인하대학교는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 대해서 전형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하대학교에는 7개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 논술, 6개의 실기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상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면 인하대학교에는 총 6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일단 동일 전형으로 여러 개의 모집 단위는 지원이 불가한데요. 인하미래인제 전형으로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에 대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인하미래인제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동일 전공인 기계공학과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수험생들께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는 대학입니다. 네, 다음은 교과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인하대학교 수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들한테는 내신 등급 자체가 중요하겠죠? 네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결정하고 6개의 지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최대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과 등급만으로 전형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형이 지원 가능한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잣대가 될 수는 있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 이남이레인제 학교장 추천, 학생부 교과,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최종 등록자 교과 등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으로 평가가 되는 전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문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여 교과 등급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일반고 위주의 지원자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고, 자공고 위주의 데이터로 그래프를 한번 작성해 보았어요. 자, 보시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만나는 선은 교과 등급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평균 이상이고요. 푸른색은 평균 이하의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을 의미합니다. 학교장 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등급이 2.3등급 정도에서 평균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남이레인제 전형의 경우 2등급 중후반에서 교과 등급 평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의 경우 합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술 성적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부분은 약간 떨어지는데요. 약 4등급에서 교과 등급 평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이 가장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이남이레인제 전형 이런 순서로 내신 등급 분포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위주의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개의 대표적인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남이레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남이레인제 전형의 경우에는요. 일반고, 자공고 지원자의 비율이 82%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로 봤을 때 90% 이상이 일반고, 자공고 지원자의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일반고, 자공고 지원자의 비율이 90% 이상이고요. 최종 등록자의 경우 95% 이상입니다. 네, 뭐 인하대학교는 일반계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많이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본인이 소속한 고등학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의예과에 한해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영역 한 과목 중 3개의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입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 탐구 한 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입니다. 의예과의 경우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2과목의 평균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 주실 점은 인문 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와 한문이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의 의예과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예과와 동일합니다. 충족률도 잠깐 볼까요? 네,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을 한번 볼 건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 미달자를 제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인데요. 인문 계열의 경우 34.8%, 자연 계열의 경우 37.7%, 의예과의 경우 24.8%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8%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 않아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좀 핵심 사항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2부에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학력 인구의 감소 부분입니다. 학력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약 5만 명이 축소했고 올해 또 5만 명이 감소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김 책임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겠죠? 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도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육부에 입학 가능한 학생 추계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 가능 학생 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인하대학교의 입시 결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쟁률, 최초 합격자 등록률, 충원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형별 경쟁률입니다. 전형 시기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시, 정시 모두 경쟁률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형별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이남미래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유지한 반면에 그 외의 전형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형별 최초 합격자 등록률입니다. 전형별 최초 합격자 등록률을 살펴보시면 논술 우수자 전형을 제외한 주요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하대학교는 공대나 자연계가 유명한데요. 자연계열 최초 합격자 등록률의 감소 폭이 크며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시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약간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학력 인구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대학들은 울상인데요. 하지만 수험생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충원율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형별 충원율을 좀 살펴보면 논술 의사 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에서 충원율이 좀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이러한 변화가 2021학년도에는 조금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과 등급에서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고민하실 부분은 6회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충분히 고민하시되 학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쟁률과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시 결과의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그 소폭의 감소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좀 분석이 어렵겠지만 수험생들께서 6개 원서 접수 쓸 때 꼭 고려하셔서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을 같이 고려하시는 게 전략상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우선 간단한 사항 먼저 짚어볼까요, 김 책임님? 네, 알겠습니다. 총 3가지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논술 출제 범위가 변경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202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논술고사 출제 범위가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교과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출제될 예정이고요. 인문은 국어 및 사회, 역사, 도덕을 포함한 교과 전 과목에서, 자연은 수학 전 과목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단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요. 진로 선택 과목이 된 기하 과목은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선택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기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 비율이 일원화된 부분인데요. 일단 의류 디자인은 단계 전형으로 저희가 전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기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실기 비율을 확대해서 전형 방법을 실기 70에
학생부 교과 30%로 일어나 하였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학과가 신설되죠? 네, 맞습니다. 인하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연계 전공을 확장하여 2021학년도부터 첨단융합학부 4개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첨단융합학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로 학과별로 5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첨단융합학부의 신설로 정원이 180명가량 증가하였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남미래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 정원의 50%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수시는 뽑게 되고 또 이 학과가 이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장학금을 또 대폭 지원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학과라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것이고요. 그럼 한 학과씩 제가 좀 짧게 학과에 대한 자세한 커리큘럼과 정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공학과입니다. 인공지능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되는 학과입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비전인데요. 1, 2학년 때는 컴퓨터공학과 공동 운영 과정을 운영하고요. 3, 4학년 때 심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공학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확률과 통계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김책임님, 짧게 입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입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일단 신설된 첨단융합학부가 연계 전공을 확장해서 만들어진 학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유관된 학과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나 자공고 학생 위주의 지원과 등록률이 높기 때문에 그 학생들 위주로 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보통신공학과의 경우 2.6등급에서 평균이 형성이 되었고요. 컴퓨터공학과는 2.39등급에서 평균이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평균 정도로 2등급 한 중반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는 수험생 지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예측 자료지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입시 결과는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약간 밴드를 교과 등급의 분포를 좀 넓게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컴퓨터공학과 유사한 그런 내신 등급 분포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을 담당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데이터 3법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학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학과와 관련된 기업은 각종 대기업의 마케팅 사업 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컨설팅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통계학 및 소프트웨어 관심도가 있고 폭넓은 미래사회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원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학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연계뿐만 아니고 인문계 수험생 중에 경영과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관심학과로 가져가도 좋겠습니다. 입시 결과 어떻게 예측하면 될까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유관한 또는 관련 있는 연계 학과들을 살펴보면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들을 수 있고요. 그 학과들의 일반고, 자공고 위주의 지원 데이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경우에는 교과 등급이 한 2등급 중반에서 교과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과 등급 분포가 약간 넓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의 경우에도 응용통계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경우 공과대학의 평균 정도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좀 그 분포도 넓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학과의 경우는 또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밴드가 넓을 것으로 보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율주행,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인데요. 자동차나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AI 스마트화에 대한 학문입니다. 아무래도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과의 학과와 기계공학의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제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첨단 산업 분야의 기초공학 기술을 또 응용하다 보니까 수학과 물리에 대한 이해력이 타 학과에 비해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김책임님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네,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의 유관학과로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일반고, 자공고 위주로 예측을 해봤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2등급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3등급 초반까지 분포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의 교과 등급은 2등급 중반에서 좀 약간 넓게 밴드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역시 좀 밴드가 넓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네, 마지막으로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입니다.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개 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제품의 신미성을 높이고 AI, VR 등 미래지향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디자인 실기와 공학 지식이 융합된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으로는 제조업체 전반의 디자인 파트, 또 디자인 컨설팅 업체, 완성차 및 모바일 제품 제조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시각화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고요. 아무래도 미술 실기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보지는 않지만 그런 충분한 관심도가 보여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유사한 학과를 정의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치기님? 네,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는 일단 인하대학교에서는 유사한 학과가 디자인 융합학과인데요. 디자인 융합학과는 농어촌 전형으로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어서 실기 전형으로 또 뽑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 결과를 디자인 융합학과의 입시 결과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있는 타 대학의 입시 결과와 그리고 연계학과인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는 2등급 한 중후반에서 성적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측이 좀 힘든 학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첨단 융합학부 4개 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신설학과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입시 결과 예측은 타 대학의 사례와 또 본교의 유사학과를 토대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유의사항이 좀 강화되면서 수험생들이 좀 주의를 해야겠죠. 핵심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3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목이 명시된 교회 수상실적 또는 공인 어학 성적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0점 처리 대상이나 불합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논문, 학회지 등재, 도서 출간, 특허, 해외 활동 실적과 교회 인증 시험 성적을 작성하시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인데요. 은연중에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원자의 성명과 출신 고교명,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실명, 사회적 경제적 주의를 암시하는 직종, 직업, 직장명 또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학생 본인의 성명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네. 수학하면 누구누구지 네. 이런 표현들과 또 부모님의 직업, 직종을 좀 다양하게 해석해서
뭐 교편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이 저희가 이미 제작해둔 2022 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FAQ에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가 주요한 사항들과 또 첨단 융합 학부 또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형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리뷰하는 시간이 있죠. 2부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